두 사람의 용의자. 용의자 1. 에드워드 던컨. 에쿠우스 컴퓨터의 사장인 에드워드 던컨은 6피트가 넘는 훤칠한 키에 더블 브레스트의 미색 정장 차림을 하고 있었다. 까만 머리카락과 의지형의 각진 얼굴 윤곽, 새파란 눈동자에는 예리한 지성의 빛이 반짝였다. 우 형사가 들어갔을 때 에드워드 던컨은 으리으리한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잉글랜드 은행과 증권거래소가 내려다 보였다. 모니카 사건 때문에 찾아온 거겠죠? 그렇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드워드 던컨은 그를 흘끗 본 다음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잠자코 우 형사에게 자리를 권하고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마치 사냥꾼처럼 감정과 행동을 제어하면서 조용히 담배를 꺼내 물었다. 상당히 자제력이 강한 사나이라는 인상이 들었다. 우 형사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모니카 비숍과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습니까? 닷새 전에 만났더랬어. 어디서죠? 당신이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 그게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인가요? 그렇소. 그리고 사흘 전, 실종되던 당일, 사보이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지. 몇 시에 만나기로 했습니까? 자정경, 뉴스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고 나면 그때쯤이나 되어야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지 않았단 말이군요? 그렇소. 그래서 연락을 해봤나요? 물론이요. 그녀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가 않았어요. 사흘 동안 아마 수십 번은 해봤을 겁니다. 모니카가 실종되던 날의 일정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날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왕세자를 접대하느라 무척 피곤했어. 그래서 일단 눈을 좀 붙일 생각에 먼저 잠자리에 들었어. 모니카에게는 이미 방번호도 알려주었고 늦어지더라도 프런트에 말해두면 방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녀는 오지 않았단 말이군요. 그렇소. 그녀가 살해됐다는 소식은 언제 알게 됐죠? 오늘 오후에 신문 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상심이 컸겠군요. 별 수 없잖소. 모두 신의 뜻이겠지. 그의 태도는 의외로 냉담했다. 자신도 이런 냉담함이 마음에 걸렸던지 던컨은 한마디 덧붙였다. 부디 그녀를 그 지경으로 만든 범인을 꼭 좀 잡아주시오. 물론입니다. 던컨 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실을 알고 계신 건 없습니까? 어떤 사실 말이오? 이를테면 그녀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던가? 당신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굳이 내 입으로 밝혀야 하겠소? 무슨 말씀이시죠, 던컨 씨? 이 세상에서 모니카를 미워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군데요? 그녀의 전 남편. 레인 번즈 말인가요? 그렇소. 당신은 그가 모니카를 살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혼자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 텐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인가요? 물론 그가 범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오. 그건 당신들이 밝혀낼 문제겠지. 아무튼 내 말은 그에겐 모니카를 해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는 거요. 당신은 누굴 죽이고 싶도록 증오해 본 적 없었어? 죽이고 싶도록 증오하는 것과 실제로 죽이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던컨 씨. 그자는 능히 그럴 만한 위인이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자는 미치광이요. 아시겠소? 천천히 담배를 비벼끄며 던컨이 말했다. 그날도 그 자식한테서 전화가 왔었거든. 언제 말입니까? 모니카와 만나기로 한 바로 그 시각 말이요. 번즈에게서 전화가 왔었다는 건가요?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에드워드 던컨은 소리내어 웃었다. 던컨 씨, 어떤 전화였죠? 던컨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입을 열었다. 고약한 말을 하더군. 늙은 아레스 같으니 네 이놈을 죽여버리겠다. 그러더군. 늙은 아레스라고요? 그렇소. 늙은 아레스라고 했어. 늙은 아레스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나도 모르오. 그건 번즈에게 물어보면 알겠지. 던컨이 말했다. 용의자 2. 레인 번즈. 늙은 아레스는 전쟁의 신이요. 짙은 눈썹을 꿈틀거리며 레인 번즈는 긴 다리를 바꾸어 꼬았다. 아레스는 아프로디테를 꼬드겨서 바람을 피우게 했지. 그 친구에게 그것만큼 적당한 이름이 있겠소. 아무튼 던컨이란 놈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기 전까지 모니카와 난 정말 행복했으니까. 그래서 모니카 비숍을 증오했겠군요. 물론이요. 그런 짓을 했으니 예뻐할 수가 있겠소?
어느 정도나 증오했습니까? 죽이고 싶을 정도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요? 케빈의 눈이 레인을 쏘아보았다. 그러자 레인은 빙글 웃었다. 나를 의심하는 거요? 의례적으로 묻는 겁니다. 의례적으로 묻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제발 그런 눈으로 보진 마시오. 난 안 죽였으니까. 생각해보면 모르오? 만일 내가 누굴 죽이기로 작정했다면 그건 모니카가 아니라 에드워드 던컨이란 놈이겠지. 모니카가 실종된 시간, 당신은 어디에 있었죠? 런던 시내를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지. 공공연히 미래를 즐기는 연놈을 증오하면서. 빅토리아 스트리트를 달린 건 아닌가요? 천만에. 사실은 나도 그쪽을 달려볼까 했지. 속도 내기엔 안성맞춤이니까. 그런데 어울리지 않게 선행을 베푸느라 그리니치 쪽으로 달렸소. 그리니치. 그래요. 하이드파크 도로를 달리고 있다가 비를 맞고 걸어가는 동양인 아가씨를 만났지. 딱 하더군. 그리니치에 산다고 하길래 태워다 주었소.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으로 비 내리는 시가지를 목숨 걸고 달리는 것보다야 가련한 미인을 안전하게 귀가시켜주는 것이 더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되었으니까. 번즈 씨, 방금 한 말이 사실입니까?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니오? 물론입니다. 확인해 봐야겠죠. 어쨌든 그 동양 여성이 누구였습니까? 수전홍, 여성 작가요. 연락처를 아십니까? 아, 난 모르지. 하지만 방송국에 알아보면 알 수 있을 거요. 그 여잔 가끔 우리 방송국 다큐멘터리 일을 했으니까. 그런 것까지 내가 알아봐줘야 하나? 뭐 그런 수고까지야. 우리가 직접 알아보도록 하죠. 그럼 이제 됐소? 일단은 됐습니다. 케빈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레인이 기다렸다는 듯 성큼성큼 걸어가서는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방을 나서기 전에 케빈이 돌아보며 덧붙였다. 하지만 곧 다시 찾아올 일이 있을지 모르겠군요. 네 손목에 수갑을 채우러 말이군. 글쎄올시다.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거요. 이렇게 내뱉으며 레인은 문을 소리나게 닫았다. 케빈은 레인 번즈를 만나고 나오는 길에 BBC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다. 신분을 밝히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야 가까스로 수전홍의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는데 그녀의 전화번호를 몇 번이나 눌렀지만 신호가 여러 번 울릴 때까지도 전화기 저편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6. 인터뷰. 그 시각 수전홍은 록밴드 엘도라도의 리더 크리스 올랜도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이번 인터뷰는 타임지에 실릴 예정이었는데 크리스 올랜도가 인터뷰를 끔찍하게 혐오했던 이유로 여러 번의 접촉 끝에 가까스로 얻어낸 기회였다. 크리스, 90년대 헤비메탈의 경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헤비메탈은 죽었어요. 포이즌 워런트, 스키드로 같은 그룹들을 보면 주체성이 결여되어 버렸단 걸 알 수 있지요. 그 대안이 바로 얼터너티브가 아닐까요? 내가 스릴을 느끼고 있는 부분도 음악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겁니다. 크리스 올랜도는 낡고 헐렁한 스웨터에 구멍난 청바지를 입었고 발은 맨발이었다. 푸른 색조의 벽지를 바른 넓은 방 안에는 수십 송이의 흰색 백합꽃이 꽂혀 있었고 탁자 위에는 엘도라도의 전설을 형상화한 남아메리카 부족의 금속 공예품이 보였다. 황금으로 치장한 왕과 3명의 노 젓는 노예를 태운 배 모양의 조각품이었다. 벽에도 잉카의 태양신을 형상화한 태양가면, 현란한 색조로 마야의 신들을 그린 커다란 가죽 테피스트리 따위가 걸려 있었고 검은 물소의 박제품도 보였다. 수전홍은 질문을 계속했다. 엘도라도는 16세기에 아메리카 대륙에 존재했던 전설 속의 이상향입니다. 특별히 그룹명을 이것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군요. 에르난 코르테스를 알죠? 아즈텍 제국을 정복한 에스파냐의 정복자죠. 그래요. 16세기 에스파냐인들은 전설의 나라를 상상했죠. 순금으로 포장된 길에 벽도 황금으로 되어 있고 사람들 또한 온몸에 금가루를 바르고 있다는 이방의 도시를 동경했어요. 그래서 에르난 코르테스가 이끄는 에스파냐 군대는 부에 대한 욕망과 종교적 열정을 안고 위험한 여행을 떠났고 마침내 피비린내를 뿌리며 아즈텍 제국을 정복했던 겁니다. 당신에게 에르난 코르테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난
스스로를 에르난 코르테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이상향을 찾아 모험을 하고 그곳을 정복하려는 열정을 갖고 있죠. 그게 당신이 음악을 하는 이유인가요? 그래요. 그럼 당신이 정복할 대상은 무엇이죠? 자본주의 세상. 안락한 타성에 젖어 있는 자본주의. 그리고 단꿈에 빠져 있는 중산층의 허위 의식 같은 것. 그게 바로 내가 정복하려는 대상이죠. 크리스 올랜도는 섬세한 손가락으로 자신의 긴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다. 그의 어두운 얼굴에 조금은 냉소적인 미소가 스쳤다. 수전이 물었다. 무법자는 엘도라도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곡인데 어떤 동기로 이 곡을 만들었나요? 내가 살아오면서 세상에 대해 느낀 소외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이에요. 나는 항상 누구하고도 말을 안 하고 혼자서 지냈어요. 늘 혼자였죠. 그게 좋았어요. 당신의 성장 배경을 알고 싶은데 웨일스 지방에 있는 카디프에서 65년에 태어났어요. 거기서 자라고 학교를 다녔죠. 평범하고 단란한 가정이었죠. 아버지는 양복 재단사였고 어머니는 술을 잘 놓으셨죠. 난 두 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고 불행히도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대고모 할머니 댁에서 자랐어요. 좋은 분들이셨어요. 크리스의 눈에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가 돌았다. 처음 음악을 접한 계기에 대해 말해주세요. 대고모 할머니는 나를 케임브리지에 진학시키고 싶어 했지만 난 공부가 영 적성에 맞질 않았어요. 친구들이랑 어설픈 밴드를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펍에서 노래를 하다가 어스카인이라는 음악 프로듀서의 눈에 띈 거죠. 전형적인 스타 이야기죠. 뭐 운이 좋았어요. 96년 첫 유럽 투어 때의 일을 말해주시죠. 그땐 완전히 지쳤어요. 너무나 정신없이 바빴지요. 그래서 술과 약물에 손을 댔고 아무튼 7주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좁은 볼보벤의 모든 장비와 함께 10명이 타고 다녀야 했으니까요. 왜 약물에 손을 댔죠? 내가 보기엔 정신과 신체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식사를 조절하거나 운동, 금연, 금주, 휴식으로 신체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반년 정도 헤로인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젠 완전히 끊었어요. 당신은 언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망할 놈의 언론 따위엔 관심도 없어요. 노 코멘트. 말하고 싶지 않군요. 공연이 끝나고 기타를 때려 부수는 행위엔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린 많은 감정을 갖고 무대에 섭니다. 공연이 끝나면 그런 감정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듯한 기분이 들지요. 그래서 그냥 내려올 수 없는 거예요. 장비를 때려 부수는 행위가 긴장을 해소시키는 한 방법이 되죠. 관객들도 그래야 더 흥분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성공이라는 문제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당신은 분명 성공한 아티스트인데 당신에게 성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한참 침묵을 지키고 나서 크리스 올랜도가 입을 열었다. 세속적인 성공은 오히려 음악에 해만 됩니다. 예전이 그리운 건 그 때문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무명 시절 말이에요. 싸구려 바에서 20명 정도만 앞에 두고 연주했던 때가 진짜였어요. 좀 더 말해도 괜찮겠어요? 말하세요. 난 요즘은 전혀 흥분을 못 느껴요. 우리가 연주를 끝내고 객석의 불이 꺼지고 관객들의 열광적인 환호성이 들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무대에서 내려올 때 나는 내가 관객들을 속이고 돈을 뜯어낸 것만 같아. 아주 처참한 심정이 되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전이 입을 열었다. 크리스, 당신에게 부탁이 있어요. 개인적인 부탁일 수도 있겠는데 난 얼마 전부터 당신 평전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허락하실 건가요? 크리스 올랜도는 얼굴을 들고 그녀를 빤히 바라보며 웃었다. 당신이 내 평전을 쓰고 싶다고요? 수전이 끄덕이자 그는 피식 웃으며 응답했다. 물론 당신은 내 평전을 쓸 수 있겠지만 나의 진면모, 본래 면모는 도저히 알 수 없을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무슨 뜻이죠?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아무에게도 얘기해 줄 수 없는 비밀이 나한테는 있다는 말이지요. 크리스는 이렇게 말하더니 웃음을 터뜨리며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수전 양이십니까? 크리스 올랜도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홈즈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막 돌아왔을 때 문 앞에
낯선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붉은 머리에 체격이 우람한 노름한 계통의 남자였다. 누구시죠? 그녀가 맑고 새까만 눈동자로 올려다보았다. 런던 경시청의 케빈 형사입니다. 그는 신분증을 꺼내 펼쳐보았다. 무슨 일이시죠?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잠깐이면 됩니다. 그래요? 그럼 안으로 잠깐 들어오시죠. 그녀가 가방에서 꺼낸 열쇠로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케빈은 안으로 들어섰다. 밝은 연두 색깔의 방 안에는 독신 여성의 거처답게 아기자기한 가구며 장식물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모슬린 천의 커튼이 드리운 창가엔 밝은 햇살이 비쳐들고 한없이 줄기를 뻗어가는 러브체인 화분이 책이 가득한 책장 위를 지나 컴퓨터가 놓인 책상 위에까지 닿아 있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실내였다. 차 드시겠어요? 주시면 고맙지요. 홍차 어때요? 좋습니다. 확실히 동양 여성은 예절이 바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님을 접대할 줄 아는 것이다. 탐문 수사를 다니면서 무수히 문전박대를 당해온 케빈으로서는 그녀의 이런 상냥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그는 거실에 있는 소파에 자리를 잡았다. 왠지 마음이 부드럽게 녹아드는 기분이었다. 설탕을 타시나요? 탈 때도 있고 안 탈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요? 타도 좋고 안 타도 좋습니다. 수전이 홍차가 담긴 찻잔을 테이블에 놓으며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그가 찻잔을 들고 막 마시려는데 그녀가 말했다. 차가 우러날 때까지 조금 기다리세요. 아, 그럴까요? 그는 찻잔을 다시 내려놓았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나요? 혹시 레인 번즈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케빈이 물었다. 레인 번즈? 예, BBC 프로듀서 레인 번즈 말입니다. 아, 알아요. 최근에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네, 그저께 밤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죠? 레인 번즈와는 무슨 일로 만나셨습니까? 우연히 만났어요. 크리스 올랜도의 라이브 공연을 보러 갔다 오는 길에 그 사람을 만났어요. 비가 몹시 퍼부어대고 있었는데 집에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해서 그의 차를 얻어 타고 왔더랬죠. 크리스 누구라고요? 크리스 올랜도요. 연극 배우인가요? 아니요, 록 가수예요. 아하, 아시죠? 아니, 모릅니다. 그래요? 아무튼 저는 크리스 올랜도 팬이에요. 그래서 공연을 보러 갔었죠. 아, 이제 차가 우러났네요. 따뜻할 때 드세요. 감사합니다. 케빈이 두툼한 손가락으로 티백을 건지고 나서 차를 한 모금 마시는 것을 기다렸다가 수전이 물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물으시죠? 모니카 비숍 피살 사건 때문입니다. 뉴스 들으셨나요? 들었어요. 참 안 됐어요. 굉장히 지성적인 여자였는데. 레인 번즈는 그 여자 전 남편입니다. 네, 최근에 이혼한 걸로 알아요. 저는 레인 번즈의 알리바이를 조사하는 겁니다. 모니카가 실종됐던 시간에 그는 당신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고 진술했거든요. 그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당신을 찾아온 겁니다. 모니카가 실종된 게 언제였죠? 27일 밤 11시에서 자정 무렵까지죠. 그럼 사실이에요. 그 시간에 저는 하이드파크에서 우연히 그분을 만나서 차를 얻어 타고 집에까지 왔거든요. 레인 번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다뇨? 친절한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 정도니까요. 하지만 아내에겐 그리 친절하지 못했던 것 같더군요. 모니카 비숍 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던데. 레인 번즈에게 동정적이군요. 아는 대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녀의 증언에 의하면 레인 번지의 알리바이는 확실한 것 같았다.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었다. 케빈은 남아있는 차를 마저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았다. 친절히 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가 맛있군요. 이렇게 말하고 케빈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제7장 바람둥이 로이. 레인 번즈에겐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더군요. 모니카가 실종된 시간에 그는 수전이란 동양 여자를 집까지 태워다 준 것이 확실해요. 하지만 그의 혐의가 벗겨진 것은 아닙니다. 그게 모니카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케빈의 설명을 들으며 린치 경감은
파이프에 담뱃가루를 재어 넣었다. 그는 불을 붙이더니 연기를 내뿜으며 고개를 들었다. 어째서 범인은 여자만 노리는 거지? 여자에게 애증을 느끼기 때문이겠죠. 우 형사가 응답했다. 왜 여자에게 애증을 느끼는데? 왜라뇨? 남자라면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누구나 여자에게 애증을 느끼죠. 하긴 그래. 나도 마누라를 사랑하면서 때때로 미울 때가 있거든. 하지만 그렇다고 마누라 입에 카드를 쑤셔 넣었던 적은 없는데 여자만 골라 살해하는 놈들은 대개 성도 착자입니다. 다시 우 형사가 말했다. 간혹 여성의 성기를 막대기나 칼로 쑤시는 놈들도 있지 않습니까? 놈들은 칼이나 막대기를 자신의 성기로 여기는 것이죠. 이번 범인도 그런 놈일까? 그럴 겁니다. 하지만 우리 손님은 여자 생식기엔 관심이 없자는가? 입에다 집시 카드를 쑤셔 박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같은 것 아닐까요? 같은 거라고? 예. 여자의 입은 생식기나 마찬가지니까요. 여자 입이 생식기와 마찬가지라고 누가 그래? 관심 있게 듣고 있던 케빈이 말도 안 된다는 듯이 나섰다. 프로이드가 그랬어. 프로이드가 누군데?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야. 그거 미친놈 아냐? 어떻게 여자 입이 거기랑 같다는 거지? 그야 난들 알 수 없지. 오랫동안 연구하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가 보지. 그 자식 어딨어? 누구? 그 정신분석학자 말이야. 몰라. 왜 몰라? 죽었어? 죽었다고? 그래, 죽었어. 케빈, 왜 정신분석학자를 찾는 건가? 왜 찾느냐고요? 그야 이상한 말을 짓거려대니까 그렇죠. 그 녀석이 여자 입이 성기나 마찬가지라는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가 뭔데요? 자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겠지. 제 머리가 어때서요? 자네 머리가 어떻다는 게 아니야. 아무튼 자네가 찾아야 할 건 정신분석학자가 아니라 범인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린치 경감이 말했다. 그의 책상 위에 사체에서 끄집어낸 3장의 타로 카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는 파이프 담배 연기를 뿜으며 그중 한 장을 집어들었다. 교수 목에 거꾸로 매달린 사람이 그려진 카드였다. 모니카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 자식은 이 카드를 자기의 성기로 생각하고 여자의 입에 쑤셔 넣은 것이란 말이로군. 그렇습니다.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카드를 자기 성기로 생각한단 말입니까? 어째서 그렇지요? 그때 또 케빈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케빈, 그걸 내가 어떻게 아나? 린치 경감이 대꾸했다. 세상엔 별의별 해괴한 짓을 하는 놈들이 다 있다고. 내가 수사했던 살인범 중에는 시체를 잘라서 인삼과 옥파를 넣고 요리해 먹은 놈도 있었어. 또 어린 소녀를 유괴해서 한쪽 젖을 배언에 설탕을 쳐서 먹은 놈도 있고 말이야. 그런 놈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내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 없지. 그 자식들 미친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린치 경감이 수화기를 들었다. 그는 한동안 통화를 하더니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제보자가 찾아왔다는군. 두 번째 피살자인 케이트 해밀턴의 동료라는데 뭔가 말할 게 있어서 찾아온 모양이야. 지금 건물 입구에 와 있다는구만. 린치 경감은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케이트는 착하고 명랑한 아이였어요. 저하고는 단짝 친구여서 우린 입사 때부터 항시 어울려 다녔죠. 제니 브라우닝은 키가 상당히 큰 아가씨였는데 갈색 머리에 브리티시 에어라인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지난번 취리 비행에선 온종일 우울한 모습을 보였지요. 전 그 애가 그러는 까닭을 눈치챘어요. 케이트는 로이와 사랑에 빠졌는데 그가 무리한 부탁을 자꾸 해대서 그걸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브리티시 에어라인의 부조 종사예요. 그럼 같은 항공사에 근무하겠군요.
그래요. 저는 왜 케이트가 로이 같은 바람둥이한테 빠졌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로이가 바람둥인가요? 그럼요. 아주 소문난 바람둥이죠. 그 자식은 케이트를 꼬여내어 결혼하자고 했던가 봐요. 케이트는 순진하게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 자식이 하란 대로 따랐고요. 아시죠? 그 애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예, 압니다. 마약을 밀반입하다 검문에 걸렸더군요. 그건 바로 로이가 시킨 짓이에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는 없지만 틀림없어요. 오, 바보 같은 케이트. 그 악당한테 이용당하고 비참한 꼴을 당하다니. 제니 브라우닝은 고개를 떨구면서 훌쩍훌쩍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면서도 로이에 대한 비난은 그치지를 않았다. 게다가 로이는 이멜다란 연하고 놀아나는 관계였는데 케이트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고요. 이멜다는 또 누굽니까? 이멜다 베이시 말인가요? 최근에 우리 항공사에 들어온 신출내기인데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래요. 로이는 그년한테 접근해서 금세 휘어잡았죠. 아마 로이로선 놓치기 아까운 상대였을 거예요. 항공사 직원들이라면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바보같이 케이트만 눈치채지 못했죠.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모른 척 내색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른다고요. 그만큼 케이트는 진심으로 로이를 사랑했거든요. 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매력적인가요? 로이가 매력적이냐고요? 네, 그래요. 그가 미남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독한 가난뱅이죠.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적과 흑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말이에요.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혹시 그 소설 읽으셨어요? 저는 읽지 못했습니다. 바빠서 말이죠. 하지만 이 친구는 읽었을 겁니다. 이봐, 로버트. 그게 누구지? 그적과 백에 나오는 주인공 말이야. 케빈이 돌아보며 우 형사에게 물었다. 적과 흑이겠지? 제기라. 적과 백이건 적과 청이건 빨주노초 파란복은 그게 뭐 중요해? 줄리앙 소렐. 맞아요. 줄리앙 소렐. 그 사람이에요. 제니 브라우닝이 말했다. 케빈이 다시 제니에게로 머리를 돌리며 물었다. 그게 누군데요? 적과 흑의 주인공 말이에요. 가난하지만 재능과 야심이 있는 젊은이죠. 로이는 람스게이트에 있는 부모와 동생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서 부양해야 할 만큼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자기 학비도 가정교사를 해서 벌었다고 하더군요. 내 생각엔 케이트를 죽인 건 바로 로이가 한 짓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어째서 그렇게 짐작하시죠? 왜냐고요? 그건 줄리앙 소렐이 마틸다와 결혼할 작정으로 레날 부인을 살해한 것과 같은 이치죠. 소설 말고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몽고메리 클리프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젊은이의 양지라는 영화 말이에요. 그 영화를 보면 몽고메리 클리프트는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결혼하려고 임신한 애인을 보트에서 빠뜨려 죽이잖아요. 로이가 케이트를 살해한 동기 역시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는 이멜다와 결혼할 욕심으로 방해가 되는 케이트를 제거한 거라고요.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로이 헵번의 주소를 아십니까? 알아요. 하지만 지금 그의 집을 찾아가도 없을 거예요. 그놈은 지금 다른 데 있을 테니까요. 다른 데라뇨? 이멜다한테 가 있을 거예요. 이멜다의 집은 어딘데요? 빅토리아 강변에 있어요. 그 집을 알아요. 알려드릴까요? 그러면 고맙겠습니다만. 약도를 그려드리죠. 볼펜 좀 주시겠어요? 메모지도요. 제니 브라우닝은 케빈이 건네주는 메모지와 볼펜을 잡더니 이멜다의 집 위치를 상세하게 그려나갔다. 현재 로이가 머물고 있다는 이멜다 베이시의 거처는 웨스트민스터 다리에서 블랙프라이어스 다리까지 이어지는 빅토리아 강변의 한 아파트였다. 제니 브라우닝을 보내고 나서 두 사람은
곧장 로이 헵번을 찾아 나섰다. 케빈과 우 형사는 이멜다의 아파트로 들어섰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서 내려 복도를 지났다. 차링 크로스 잔교와 템즈 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주 전망이 훌륭한 곳이었다. 이멜다의 집은 511호였다. 초인종을 누르고 얼마 안 되어 다갈색 머리의 여인이 문을 열었다. 풍만한 가슴을 아슬아슬하게 가린 네글리제 위에 핑크색 가운을 걸치고 있었는데 머리가 푸시스한 것이 금방 침대에서 일어난 기색이었다. 얼굴을 찌푸리며 그녀가 물었다. 무슨 일이죠? 이멜다 베이시 양인가요? 그런데요. 로이 헵번 씨 계신가요? 어디서 오셨나요? 런던 경시청의 존 케빈 형사입니다. 이 친구는 로버트 우 형사고 로이 헵번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로이를 왜 여기서 찾는 거죠? 그녀가 도도한 표정을 지으며 새뜬 음성으로 말했다. 지금 없습니까? 여긴 없어요. 때마침 욕실 안에서 우렁찬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멜다, 누가 왔지? 그리고 이내 목소리에 주인이 삐죽이 얼굴을 내밀었다. 스페인 혈통일까? 영구인 같지 않게 가무잡잡한 피부에 검은 눈동자가 이국적인 미남이었다. 보디빌딩으로 몸을 단련시켰는지 여자들을 뇌세시킬 만큼 근육질의 체격이었는데 시꺼먼 털로 뒤덮인 알몸에 오렌지색 트렁크형 팬티를 입고 있었다. 그는 면도 중이었던 듯 턱 주위엔 하얀 면도 크림이 뒤덮여 있었고 손잡이가 달린 기다란 면도 칼을 손에 쥐고 있었다. 누군데 그래? 경찰이래. 이멜다가 불쾌한 음성으로 뇌까리면서 다정스레 로이의 품에 몸을 안겼다. 케빈은 금세 이맛살을 찌푸렸다. 목불인견에 꼴사나운 모습이었다. 우 형사가 물었다. 로이 헵번 씨?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죠? 뭘 말이오? 케이트 해밀턴 양이 피살된 사실을 모르십니까? 케이트가 피살됐다고요? 모르십니까? 금시 조문이요? 뉴스에도 나왔는데? 아, 보다시피 우린 이제 막 일어났어. 어젯밤 켄싱턴 헤르메스에서 밤새도록 노느라고 말이오. 케빈과 우 형사는 어이가 없었다. 오후 5시가 가까워오는 시간까지 늘어지게 잠을 자고도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안 보이는 것이 더더욱 그랬다. 로이가 말했다. 그런데 케이트가 피살당했다는 게 무슨 소리요? 언제 그랬죠? 9월 28일 새벽에. 누가 그런 짓을 했는데요? 그걸 몰라서 범인을 잡으려는 겁니다. 이 사진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로버트는 로이의 코앞에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타워 브리지에서 추락해 죽은 케이트 해밀턴의 시신이 찍힌 사진이었다. 순간 로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멜다의 표정도 흐려졌지만 크게 동요하는 빛은 띄지 않았다. 떨어져 죽었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자살 아닙니까? 자살이 아닌 것 같아서요. 누가 떨어뜨려 죽였단 말입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로이, 이 사람들은 지금 당신을 의심하고 있다고요. 이멜다가 그에게 주의를 주었다. 기다란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몹시 신경질적인 여자였다. 나를 의심한다고? 내가 케이트를 떨어뜨려 죽였다는 겁니까? 로이가 어이없다는 듯 물었다. 당신 지시라는 말은 안 했소. 참고인 진술을 들으려는 거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만약 싫다면요? 이멜다가 날카로운 음성으로 대받았다. 우 형사가 대꾸했다. 미스 베이 씨. 협조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더 자주 폐를 끼치게 될 텐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아, 이멜다가 지금 피곤해서 그래요.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잠을 설쳤거든요. 질문에 답할 테니 뭐든지 물어보세요. 이멜다, 잠깐 두 분을 안으로 모셔도 될까? 여기서 얘기해요. 이멜다가 내뱉었다. 생긴 것은 예쁘장한데 몹시 불쾌한 여인이었다. 로이의 유유자적한 표정도 역겨웠지만 이 여자의 경망스런 태도에 비하면 그것은 그런대로 참을 만했다. 로이 씨, 당신 케이트의 애인이었지?
누가 그래요? 아닙니까? 글쎄, 생각하기 나름이죠. 몇 번 동침한 사이를 애인이라고 부른다면 분명 애인이었어. 이멜다, 케이트하고 몇 번 잤다고 내가 말했지? 이멜다는 표독스럽게 로이를 노려보았다. 케이트의 도요타 승용차 뒤트렁크에서 헤로인이 발견됐는데 그녀가 헤로인을 몰래 반입한 건 당신이 시킨 일이 아닌가요? 면도 크림을 손으로 휙 닦아내며 로이가 벌컥 화를 냈다. 무슨 터무니없는 소립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소? 내가 케이트한테 헤로인을 숨겨오라고 시켰다니. 대체 누가 그따위 터무니없는 말을 했냐고요? 사실이 아니란 말인가요? 아니고 말고. 말 안 해도 누가 그런 얘기를 짓거렸는지 안다고요. 제니 브라우닝이 그런 얘기를 했을 테지. 개 같은 년. 그년이 시시콜콜 다 떠벌렸을 게 틀림없어. 이보시오. 형사님들, 난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건 제니가 날 시기해서 꾸며낸 거짓말이오. 아시겠소? 왜 제니가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케빈의 질문에 그는 갑자기 말이 많아졌다. 숨김없이 말하리다. 소문을 들으셨겠지만 난 소문난 바람둥이라오. 브리티시 에어라인에 근무하는 스튜어디스들을 내가 죄다 건드린 것도 사실이오. 물론 그중엔 케이트가 있고 제니 브라우닝도 있어요. 순간 이멜다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로이, 당신 제니하고 잤단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랬나?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던가? 아무튼 제니도 내가 두서너 번 데리고 놀았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 애를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더러운 바람둥이 자식. 이멜다가 로이의 따귀를 후려쳤다. 그녀가 머리끝까지 화를 내면서 안으로 사라지고 난 후 로이가 투덜거렸다. 당신들 때문에 난 저 여자한테 들들 볶이게 됐어요. 우 형사가 질문을 계속했다. 9월 28일 밤 10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당신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지요? 케이트가 죽은 그날 말인가요? 로이가 벌겋게 손자국이 난 뺨을 어루만지며 대답했다. 그날은 이멜다의 생일이었어요. 이멜다와 같이 교회로 나가 식사를 하고 밤늦게야 돌아왔죠. 식당에서? 그래요, 식당에서. 그 식당이 어디지? 켄싱턴에 있는 헤르메스. 켄싱턴에 있는 헤르메스? 그래요. 앤디라는 웨이터가 서빙을 맡았어요. 우릴 기억할 거요. 이멜다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특별히 청해서 악단이 세레나데까지 연주했으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다시 이멜다가 나타났다. 우린 아침도 못 먹었어요. 빨리 끝내줄 수 없어요? 이멜다가 속눈썹을 고추세우며 두 사람을 노려보았다. 케빈은 이 여자의 뻔뻔스런 낯짝을 한데 휘어갈기고 싶은 마음을 꾹 내리눌렀다. 로이가 말했다. 헤르메스로 가서 확인해 보세요. 앤디에게 물어보면 알 겁니다. 이제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만 가주세요. 이멜다가 케빈을 떠밀면서 재빨리 문을 닫았고 두 사람의 코앞에서 쾅 소리를 내며 문이 닫혔다. 아파트를 나서며 케빈이 웅얼거렸다. 망할 연놈들. 정말 밥맛 없는 치들이야. 저런 것들하고 같은 하늘 아래서 숨쉬고 산다는 게 부끄럽다고. 그들은 길목에 주차해둔 올즈모빌에 올라탔다. 그리고 로이와 이멜다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기 위해 헤르메스라는 식당으로 향했다.